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고 그의 강한 매파 성향을 우려하면서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가 그나마 조금 난해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상당히 거셌습니다. 워시 쇼크, 이 충격을 그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경수 연구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고요. 예. 워시 쇼크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원재재 가격, 특히나 이제 금 가격하고 연동성이 그쵸. 높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뭐 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EX 미국 자산, 그러니까 미국 자산 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그 미국 자산 달러가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측면에서의 핵심 원자재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가격 역시도 원자재 가격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크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주에서 저희가 좀 봤다시피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은 가격 상당히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의 어떤 임팩트를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들 수급의 이탈을 우리 상당히 좀 야기시켰고 선물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 지수도 외국인들 수급 한 2조 원에서 한 3조 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직계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한 2.5조 정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선물 좀 고르게 많이 매도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도 좀 올라가게 됐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PPI도 너무 올랐다는 측면도 상당히 워시 쇼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원자재하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하락 임팩트를 좀 네. 보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시 지명 이후의 시장 일단 크게 좀 짚어주셨는데 김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 이제 조기 총선과 자민당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제 재정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1,200조에 달하는 또 시장의 자금을 푼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엔화의 약세에 대한 동조 현상이 또 원화의 원화의 약세를 또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사실은 이제 환율에 조금 더 기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포지션을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전차군단의 차익 실현 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누구나 드는 생각은 네. 개인들이 그동안에 뭐 6조 이상의 규모로서 순매수를 대응을 했지만 개인들의 순매수가 당연히 힘에 붙일 것이다. 맞아요. 아무튼 뭐 예탁금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시장에서 매수 기조로 이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간 밀릴 것이 되게 아슬아슬한 시장인 네.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가 워낙 예측치보다 과하게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러면은 이 저가 매수냐 아니면은 뭐 지금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냐라고 yes or no로 대답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선 관망세가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전략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시장 진단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000선도 무너졌고요. 코스닥도 1,100선은 일단 무너진 상태로 오늘 조가가 나왔습니다. 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좀 팔았는데요. 시장 진단 이야기 한번 워시 쇼크.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워시를 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근데 이 워시 이 신임 의장이 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이경수 위원님?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오늘 밤쯤에 이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좀 이제 과거 이제 연준 이제 이사 이제 재임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QE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유동성 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매파적이고 상당히 시장 맞아요.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은 그 워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체는 상당히 이론적인 베이스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컨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심층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제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오랜 지인의 사위라고 하죠. 맞아요. 에스티로더. 예.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이 혈연을 통한 약간 지인을 통한 이런 컨셉의 인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을 이제 인사를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뭐 이제 이사부터 해가지고 쿡 이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를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시가 트럼프보다 강할까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핵심은 이제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국가가 AI든 혁신 산업을 그 국가의 어떤 우선주의 컨셉으로 밀어준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반대의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그 금리라든지 달러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나서 예. 트럼프하고 이제 합을 맞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액션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신화적인 어떤 액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한 얘기인데요. 반도체가 사실은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지난주에 실적 추정치가 한 30%에서 40%가 올렸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삼성전자의 올해 그 영업이익이 160조 원이 됐어요. 실적 시즌 전에는 한 120조 정도에서 160조로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한 90조 수준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130조, 140조가 됐습니다. 네. 이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성의 이슈, 모멘텀은 이미 조금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센서스 상향이 조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음 실적 시즌까지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의 공백기가 일어납니다. 이 실적 시즌 이후에 어떤 세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놓고 이 예측치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면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만큼 많이 주가가 올랐고 지금 근데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각각의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지금 8배까지 떨어졌고요. 하이닉스는 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8.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네.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펀더멘털 매력, 퀄리티 측면에서 분명히 기여를 했다. 반도체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워시 자체로 인한 충격이라고 보기엔 사실 워시가 지명될 확률도 그 전에 계속 높게 나왔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겹친 거죠. 일단 그 펀더멘털 컨셉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거에 대한 이제 재료 소멸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반도체라는 그 원자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성향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상승세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존에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횡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돌린 부분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비미국 자산이 아니라 다시 미국 자산으로 몰려갈 수 있는 안전 자산 선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 우리 앞으로 대한 전략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000 무너졌고 코스닥이 1,100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지금 하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열렸습니까? 일단 1차적인 우리가 심리적인 이 지지 라인은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현재는 같은데 무너졌고. 워낙에 예. 그동안에
사실 유동성 파워가 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부진이 1차적으로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먼저 했었고 그동안에 잘 버티던 마이크론도 좀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밸류체인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에 투자서를 또 부인했다, 뭐 안 했다. 이게 전형적인 순환 거래다 아니다 이런 여파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과 한 2-2달, 3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학습 효과는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AI 거품론이 예상보다 좀 주기가 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것을 기회로 당연히 삼아야 되겠지만 오늘의 이런 마이너스 지금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이 5%대의 타격감은 사실 당장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오늘 낙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의 이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적으로 요소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사실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과 뭐 기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적인 요소에 지금 공백기거든요. 네. 그 요소를 조금 더 확인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문제는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이거 그냥 워시 쇼크라고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채팅창에는 왜 미국보다 우리가 더 두들겨 맞나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급등했다는 거 하나 자체만으로 급락하기에 충분했던 지금의 증시 상황이 최근에 있잖아요. 유동성으로 올라간 게 모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게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도 케빈 헤셋은 원래 트럼프가 그렇게 이 페드로 보내기가 싫다고 언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서 중위값 정도로 중용을 했다라고 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지 요인으로 보기엔 좀 힘들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위원님, 오늘 개인이 지금 보면 4조 5천억대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개인의 강한 매수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빠질 때,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수하거나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반대 급부에는 항상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끌어올리려는 개인들의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 했던 개인들의 매수의 핵심 그 통로는 이제 ETF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코스닥 ETF, 뭐 코스피 ETF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거의 이제 1조 원 수준의 상당히 좀 강한 수급 임팩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ETF를 또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면 개인들이 순매수가 상당히 좀 높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개인들의 수급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늘 같이 이제 빠졌을 때 개인들이 매수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들의 임팩트를 어떻게 보냐면 기관하고 외인들이 같이 파는데도 개인들이 혼자 샀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의 수급의 상승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임팩트가 계속 좀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개인들의 수급의 임팩트가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라든지 센티멘트를 반영해서 덜 들어오는 측면이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5조 원 샀다, 4조 원 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수급의 어떤 기여도 측면에서 분명히 약간 좀 지수의 어떤 횡보세가 좀 나타나고 변동성이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이 수급의 어떤 여력 자체가 충분히 좀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ETF의 어떤 개인들의 순매수는 지난주에 뭐 매일 1조 원 정도씩 샀다. 그래서 코스닥은 한 5조 원 넘게 샀고요. 코스피는 한 4조 원 정도 샀잖아요. 그런 정도의 임팩트는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것이 개인들이 수급의 임팩트를 그리고 수급의 어떤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신용 잔고가 30조 원대로 거의 늘어난 상태잖아요. 개인 물량들이 좀 털리는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포인트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털리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또 오르면 후행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비투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측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반대 매매가 시장의 또 하락을 더 가파르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시장의 방향성대로 다시 이제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략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이
네.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컨셉보다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고 이 펀더멘탈의 좋은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좀 낮은 이런 컨셉에서 이런 펀더멘탈이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빅스 지수라든지 금리 지수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위험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괜히 좀 불안해지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건 김성훈 대표님, 그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보유량을 많이 늘린 상태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들어와 주면 좋긴 하겠지만 연기금이 앞으로 보유량을 늘린다면 하방은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연기금이 보유량을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건 모르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실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이제 가동이 됐을 때 이게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고 투심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연기금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뭐 개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국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투심의 안정화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당장은 뭐 그런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이 일단 들어오는 양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올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간다면 연기금이 하방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장이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궁금해하시는 건 로봇 같은 최근에 이 대세 섹터, 대세 종목이었던 이 로봇의 흐름이 앞으로 어떨 것이냐인데요. 오늘 장중에 로봇 쪽에서 되게 변동성 컸거든요. 어떤 종목은 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떤 종목들은 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로보티즈만 일단 딱 본 것 같은데 로보티즈도 오늘 9%가량 지금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종가는 2%대 하락 마감한 상태입니다. 상승장을 즐겼던 로봇인데요. 이경수 위원님. 대표 종목들, 종목마다 좀 오늘 이제 좀 뭐 차별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섹터를 말씀드리면 네. 로봇주는 전형적인 고 PER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 PER 종목군들은 금리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종군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고성장, 이렇게 성장주, 고 PER 종목군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진하고 시장 대비해서 더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자산군에 대한 심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로봇주에 대한 펀더멘털을 무너뜨린다 이런 컨셉보다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뭐 채권을 매수하고 현금을 매수하고 주식을 판다. 그리고 주식을 파는데 뭐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 자산을 사고 뭐 한국이나 이머징을 판다. 이런 컨셉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 로봇주 고평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센티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들리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그 모빌리티 기반의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는 있겠다. 다만 그래도 약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횡보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저점 매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 위원님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로봇주들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 보이는 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로봇주에 대한 뷰가 너무 좀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워낙 제가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핵심으로 보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닥 시총 지금 4위 정도까지 맞아요. 안착을 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사실 연말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빅3 안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올해? 보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잖아요. 네. 우즈벡이라든지 이 공장을 이렇게 공격 증설하면서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발표되지 않아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은 거의 예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3월에 신사옥을 이제 신사옥이 7층짜리죠. 그 이제 그 완공을 하는데 네. 거기서 과거에 했던 캐파가 한 이게 RV1 기준으로 봤을 때 200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3,000대로 늘리거든요. 근데 공격적인 캐파와 매출 성장 그리고 흑자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밸류체인 그러니까 SPG가 그렇게 급등한 것이 사실 KH 바텍을 비롯해서 레인보우 향 발주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완공하고 나서 그런 캐파를 좀 공격적으로 늘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강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땡겼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비록 한 20위권에서 두 종목밖에 없지만 이 속도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점은 이게 단기간의 밸류에 대한 부담보다는 성장 속도거든요. 근데 예측치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산업에 투입하는 그런 이 진입 속도가.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존에서 우리가 그 디지라고 하는 로봇이 벌써 생산에 투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를 비롯해서 아틀라스 비롯해서 옵티머스는 이제 가정용 쪽으로 많이 이제 뷰를 이제 가져갔고 우리가 아틀라스 같은 경우 지금 산업용 쪽으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생각보다 캐파 증설이나 투입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을 때 주가의 반응 속도가 저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좀 앞으로 당분간 하락하면 로봇처럼 금방 튀어 올랐던 데는 아마 여기도 조정을 피하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로봇주 오히려 엑시트 전략을 생각하는 거는 과할 수도 있겠네요. 항상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실적 발표 전후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예, 그렇죠. 예, 예. 전에는 뭐 매도를 하고 가자 이런 전략이 많이 통했는데 최근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낙폭이 좀 과한 종목도 있죠. 그동안의 대장 역할은 로보티즈가 9%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로보티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워낙에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9% 정도의 하락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로봇주는 사실 실적 발표 전후로 보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누가 좀 하방에서 지지력이 강하냐. 그거는 뭐 대장주격인 레인보우를 딱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이제 밸류체인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 내려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표 종목들은 또 대표 다르다. 종목들에 대해서 네. 이제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좋아요. 종목들이 우리가 소팅이 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늘 유효하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센티가 조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앞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부 로봇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쯤 됐다 현금화 할까에 대한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너무 좀 암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로봇주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빠진 약간 후행적인 거 내지는 약간 뭐 이번 주 정도는 약간 조금 부담이 흔들흔들할 수 있다.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펀더멘털 곱하기 이제 센티먼트거든요. 그러니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EPS에 대한 예측치가 맞아도 이 PER,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보느냐, 그리고 금리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티먼트 측면으로 약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하면 EPS 측면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이제 2월 달 중순에 MSCI라는 그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요번에 아니면 5월 달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또 2천억에서 3천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면 로봇주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털 측면도 그렇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자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받는 측면이 있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들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기는 그래도 뭐 장 초반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반도체 전략들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의원님,
오늘 반도체 하락의 의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세가 사실 반도체에 좀 투톱에 쏠린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주식의 핵심적인 그리고 지금 실적에 기여되는 폭의 어떤 95%가 이제 투톱, 반도체 투톱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반도체는 원자재 지수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는 약간 횡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큰 부담이 있었고, 맞아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 측면에서 지금 악재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 공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이 없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점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삼성전기 이런 쪽 말씀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제 반도체 지수보다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유일하게 있습니다. 살아남은 종목이죠. 예. 아무래도 조금 이 기업도 보면 약간 이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혼자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뭐 잘 아시다시피 MLCC 회사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기판 그리고 뭐 이제 카메라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특히나 MLCC하고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패키징에 상당히 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측면이 수요도 있는 겁니다. 늘어나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가격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가정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수혜를 분명히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PER은 한 20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해당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무라타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좀 보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리고 미래 AI 측면에서 계속 매출이 분명히 부각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LG 이노텍이 저는 약간 퀀트, 약간 그 숫자를 베이스로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네. LG노텍은 올해 기반의 PER이 10배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 성기보다는 좀 쌉니다. 이 싼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기만큼의 어떤 OP 맛이 나오지 않고 ROE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거의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의 90% 이상의 매출을 아이폰, 애플에 이제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다변에 조금 부담스럽게 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퀄리티 이런 컨셉에 약간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거나 뭐 배당이 높거나 이런 식으로 저평가가 되면서 실적이 조금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쪽이 지금 올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유리한 트레이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기, 뭐 LG노텍 다 좋은데 LG노텍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의 부분에서 오늘 삼성전기 좋았지만 LG 이노텍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가 하락했던 건 뭐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안 좋았다라고, 반도체를 팔았다기보다는 시장을 팔았다라고 오늘 해석을, 시장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훈 대표님 보셨을 때 주말 사이에 그래도 숀킴, 모건스탠레이 숀킴이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반도체 저가 매수의 전략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이제 숀킴이 그동안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 한미반도체도 네. 굉장히 박한 또 목표 주가를 많이 냈었는데, 저승사자잖아요. 네, 저승사자죠. 근데 삼성전자를 무려 올해 220조, 내년에 300조 이상의 눈높이를 막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건 28년도에 피크라는 이 얘기들의 수치를 조금 내놨다는 것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플로우대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 예측치보다 좀 빨리 선반영이 되는 맞아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7년 이후에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됐을 때의 반도체의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 올해까지는 그래도 쇼움킴을 믿지만 그 이후에 쇼움킴의 이런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또 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이 플로우대로는 그래도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고.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에 대한 또 점유율 회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파운드리 2나노를 130% 이제 높이겠다고 전년비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 목표치를 당연히 달성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워낙 고객사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은 뭐 쇼킴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도 그쵸. 네, 좋아요. 저도 쇼킴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더 크게 바라볼 그렇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김성호 대표님. 지금 뭐 급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거품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가격이라면 정말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15만 원 이하, 하이닉스 80만 원 이하 이 정도 가격으로 답변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중심으로서 네. 최근에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AI 버블론이 나와서 60일선까지 횡보를 한 적이 있고 60일선까지. 최근 들어서 보면은 힘 이제 뭐랄까 유동성 이제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조정이 한 2, 3주 정도에서는 21선 부딪히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과거보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AI 버블론보다 힘이 좀 세진 상황이라 이번에 조정은 사실 21선까지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15만 원에 딱 걸쳐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깨지고 나면은 그 이하까지도 나오겠지만 빠르게 회복하면 전 20일 지지 라인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5만 원 하단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예, 15만 하단에서는 그냥 여유롭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네. 예, 실적을 좀 믿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요 라인 한번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하락한 가운데서도 좀 힘을 보여줬던 이 섹터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일부 상승했고 뜻밖의 자산주들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속성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삼표시멘트나 신도리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평소라면 안 여쭤봤을 텐데 케빈 씨 지명 이후에 부동산 자산주들 조금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성이 좀 있을까요? 이제 작년에도 뭐 이제 그 터미널 서울의 이제 뭐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고속버스 이런 터미널. 이슈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워낙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근데 이 급등을 하고 나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고 한 중간가까지 정도 간 것 같은데요. 지금의 2차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그냥 대피 장소로서 하나 선택을 했다라고 보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주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지난주에 LNC 바이오를 비롯해서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스킨 부스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단기 트렌드는 아니고 화장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봄철에 몰려 들어왔을 때 어느 섹터가 굉장히 강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면 유통보다는 스킨 부스터 쪽을 계속 유의지시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금융 쪽에서도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아까 저 브리핑에서도 하나금융지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석 연구위원님. 자, 최근에 이제 뭐 금융주가 이럴 때 사실 해지 차원에서도 매력적일 것 같고 실적도 선방을 합니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좀 정수리 부분에 있잖아요, 지금. 지금 투자 매력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평가 종목군이 상당히 좀 중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맞습니다. 어. 금융주, 뭐 말씀해 주신 아까 자산군 종목군들, 그렇죠. 자산군이라는 건 저PBR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뭐 유통 쪽도 그렇고요, 건설 쪽도 그렇고, 뭐 이제 철강,
뭐 이런 쪽이 이제 저평가 종목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저 PBR 종목군들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환경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 외에는 사실 올해 이익이 좋아지는 쪽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실적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 이 저평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컨셉. 왜냐면은 한국의 지금 PBR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1.3배까지 올라왔는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돼 있는 쪽, 이를테면 유통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아직도 0.5배였습니다. 물론 이제 0.4배에서 0.5배가 0.1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과의 어떤 괴리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아직 거죠. 저평가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키 맞추기가 금리를 이용해서 이 센티먼트 측면에서의 스타일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 조금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저평가에 부각이 되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유통주라든지 철강, 지주회사 이런 쪽은 한번 우리가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네. 단기적으로 물론 아예 이제 시장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조금 중립적인 수준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것 같고 시장을 꼭 이겨야 된다. 내가 한번 시장의 트레이딩을 좀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조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고요. 김성훈 대표님, 저는 묘하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 잘 버텼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정도 하락세면은 아시잖아요. 막 10% 빠진 종목들도 막 속속 나오는데 ABL바이오 오늘 빨간불이었고요. 나름 5% 내외에서 버틴 종목들도 좀 많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생각보다 좀 강했다. 이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했던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강했다는데 더 이상 싸질 구간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력적이다라는 거 일단 하나고 그리고 알테우젠에 이어서 ABL 바이오의 노이즈가 사실 펀더멘탈을 그렇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바이오주들에 관해서는 그래도 신중론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지난주에 뭐 삼천대장 제약을 비롯해서 그래도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애로 관련된 기업보다는 당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과 관련 연관성이 좀 있는 그리고 숫자가 좀 찍히는 좀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관점은 그래도 좀 유효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2월 달 들어서 애로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한두 건 정도가 또 1조 이상이 터지겠죠. 그 이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저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섹터들,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들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증시인스타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 김성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